자, 앞에서 우리 1단원, 2단원을 거치면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1단원에서는 바로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죠? 물리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두 번째 단원에서 뭐 했습니까? 그런 물리량들은 모두 다 단위를 정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단위를 하나로 맞춰서 쓰자. 근데 그 하나로 맞춰서 쓸 때 주로 국제적으로 뭐 MKS 단위 같은 거 SI 유닛을 쓰는데 그때를 갖다가 그럼 1m를 어떻게 할까? 를 정의하는 국제적인 표준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공부했습니다. 이번 3단원에서는 차원 해석 또는 단위 분석 이런 것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히 알아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차원이 뭡니까? 차원이라 하면 1차원, 2차원, 쟤는 4차원이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차원은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좌표축의 수를 갖다가 차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 좀 넓은 범위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좌표축은 공간을 나타내는 것의 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물리량들의 기본 물리량들이 다 차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는 L차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시간은 T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질량은 M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물리량들이 전부 다 차원이다라고 얘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차원을 가지고 다른 복잡한 물리량의 차원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길이가 두 개가 모인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L제곱 차원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길이 나누기 시간, LT-1승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즉, 어,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그래서 질량 차원과 가속도의 차원을 곱하는 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는 뭐 대표적으로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면 질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mv제곱이니까 속력 차원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차원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께 배웠냐면요. 어,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고 이 문제가 정말 잘 풀렸는지를 갖다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단위를 비교해 보는 거야. 문제를 풀었는데 단위가 내가 알고 있는 물리량하고 다르면 그것은 내가 잘못 푼 거지. 자, 이렇게 단위를 분석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차원 분석법이라고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수식을 한번 봅시다. 이 수식은 어때요?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식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x라고 하는 것, 좌변은 길이 차원이죠. 네,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세 가지 항도 전부 다 길이 차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0라고 하는 건 처음 이치. 그 다음 vt라고 하는 건 속도 곱하기 시간, 세 번째는 가속도의 시간의 제곱. 전부 다 바로 길이 차원 L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은 그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좀 복잡하게 에너지 나누기 길이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즉 에너지에서 길이를 나누면 그게 무슨 물리량이 되는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을 차원 분석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에너지라는 것을 위해서 2분의 1 mv제곱 운동에너지로 이제 ml제곱 t-2승 그 다음에 길이를 나눠봤더니 이런 값이 나왔다라고 했더니 이 값은 아까 어떤 차원이었어요? 바로 힘의 차원이었죠. 그래서 에너지에서 길이를 나누면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단원을 공부해 봅시다. 이번엔 4단원 단위전환입니다. 여러분들 단위전환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개념이 있어요. 바로 전환인자
또는 환산 팩터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값이 1인 두 단위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산 인자를 이용해서 단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 1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환산 팩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잠깐 읽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값이 1인 두 단위의 비율 잘 모르겠죠? 우선 자 값이 1이다. 즉 결과 값이 1인데 어떤 것의 결과? 비율은 나눗셈이죠. 그래서 두 값을 나눠봤더니 1이 됐더라. 두 값을 나눠봤더니 1이 됐더라. 그 이유는 뭐겠어요?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1kg을 1000m라고 하자. 1분을 60초라고 하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나누면 1이 되는데 이것을 분수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을 환산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단위 전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교과서 예제입니다. 빛의 속도는 약 30만 km/s라 한다. 이를 cm/s의 단위로 바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30만 km를 갖다가 일단 써놓고 봅니다. 그랬고 그 30만 km에다가 다음과 같이 해봤어요. 곱하기 1을 하면 뭐가 됩니까? 30만이 되죠. 또 곱하기 1을 하면 뭐가 됩니까? 또 30만이 되죠. 즉 어떤 값에다가 아무리 1을 곱해도 그 값은 변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값과 나중 값은 같다는 거죠. 이 논리는 언제나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사용했던 우리 환산인자로 대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 1과 두 번째 1, 물론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써놨는데요. 바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요 1을 갖다가 바로 1km는 1000m에 해당하니까 나누면 1이 되고요. 그 다음 1을 갖다가 1m는 100cm에 해당하니까 나누면 1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기 km라고 하는 값 단위하고 그 다음 km라고 하는 단위 그 다음에 여기 미터라고 하는 단위, 미터라는 단위가 모두 다 약분이 되고 결과적으로 남는 값이 있어요. 이 남는 값 S하고 cm만 남게 되므로 우리는 단위 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값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값은 다음과 같죠? 네, 공이 9개, 10의 9승이 되고요. 3 곱하기 10의 9승 cm/s 1초에 30억 cm를 가는 그런 빠르기다. 자, 이렇게 단위 전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전환인자 환산 팩터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유효 숫자라고 하는 다섯 번째, 자, 마지막이에요. 이번 첫 번째 주 수업의 마지막 유효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효 숫자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좀 힘들게 간혹 하더라고요. 좀 헷갈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암기하고 몇 가지 여기 규칙이 있잖아요. 이 규칙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유효 숫자는 왜 도입해서 쓸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리량들은 측정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내게 되는데 그 측정에는 항상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오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물리량 중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값은 어디까지냐? 그 믿을 만한 값을 유효 숫자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쉽죠? 자, 그러면 이때에 그 믿을 만한 값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하는 거죠. 우선 측정에서부터 우리는 숫자를 얻어낸다니까 측정의 규칙을 살펴보면 그 측정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확실한 끝자리까지 유효 숫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편하니까 여기 있는 예를 한번 읽어보면 32.4와 32.5 사이의 측정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을 유효 숫자라고 부를 것이냐? 32.4로 볼까요? 아니면 32.5로 볼까요? 아니죠. 그 중간인 32.45 물론 눈금은 없지만 그 4, 5 값을 갖다가 유효 숫자로 표현하자. 즉 끝자리, 불확실한 끝자리까지 포함시켜서 0.05도 믿을 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자가 있습니다. 자가 있는데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눈금이 몇이냐면 32.4.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뒤에 눈금이 몇이냐면 32.5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머리카락을 갖다가 딱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머리카락을 갖다 놓고 처음부터 쭉 팽팽하게 잠긴 상태에서 딱 놓으니까 요상하게도 얘 머리카락의 끝부분이 요 가운데에 딱 맞다 이거죠. 그럼 이 머리카락의 길이는 여러분들 뭐라고 읽겠습니까? 이게 이 눈금이 확대해서 본 거지만 너무 작아서 그 사이를 갖다 뭐 여러 개로 나누기는 어렵고 딱 봤을 때 중간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은 32.45라고 있고 이 마지막 0.05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불확실한 정도가 조금 있지만 여기까지를 유효 숫자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때로는 나는 눈이 너무 좋아요. 눈이 너무 좋아서 32.44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읽으셔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숫자에서 특별히 어떤 게 제일 어렵냐면 0이 포함된 숫자예요. 그래서 이 0이 포함된 숫자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죠. 어이쿠, 맞네요. 우리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숫자의 첫머리 0은 유효하지 않다. 아, 첫머리, 숫자 처음 앞에 나온 0은 쓸모없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숫자 0.00, 이거는 유효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45, 245가 유효 숫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0.00은 자릿수를 맞춰주는 거지, 이거를 뭐 단위를 바꾸면 2.45가 되고 또는 단위수를 바꾸면 245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숫자는 이렇게 3개. 자, 두 번째, 숫자 중간에 0은 유효하다. 믿을 만한 숫자다. 꼭 써야 되는 말이다. 당연하죠. 네, 제 키가 101이다. 여기 아니죠. 206.5. 내 키 206.5야. 그런데 만약에 0이 유효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효숫자가 4개. 그다음 세 번째, 소수점 다음에 0은 유효하다. 소수점 다음에 0.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소수점 찍은 다음 소수점 찍고 0을 쓰면 0은 우리가 믿을 만한 숫자야. 꼭 써야 돼. 버리면 안 돼. 왜? 굳이 안 써도 되는 소수점 다음에 0을 굳이 써줬겠어. 그건 유효 숫자니까 써주는 거지. 아니면 쓰지 마. 이런 것이죠. 다시 한번 소수점 다음에 0은 굳이 써줄 필요도 없는데 써줬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한 것이다. 다음 마지막 요게 골때리인데요. 소수점 없이 하나 이상의 0으로 끝나는 정수에서 0은 때로는 유효하고 때로는 유효하지 않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0.00254라고 하는 값이 있고 여기에는 0.02540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뒤에 있는 이 0이라고 하는 소수점 뒤에 저쪽 가서 이 0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 숫자냐 아니냐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거예요. 저 일부러 써준 건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지, 즉 자릿수 때문에 생겨난 건지, 그죠? 이거를 갖다가 자릿수를 갖다가 254.0으로 바꿔봐요. 단위 변화를 해갖고. 그러면 저 맨 뒤에 있는 0은 이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자릿수를 맨 앞으로 가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좋은 표기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쓰지 마. 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표기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표기 방법은 무조건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항상 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자. 그래서 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값들 있죠. 이 숫자 값들, 이 값들이 바로 유효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효숫자 표기법대로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지수 형태로 쓰자. 이게 과학적인 표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오류가 없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이제 조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유수자는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점검도 하고 예시도 주고 이러한 것들이네요. 중간 점검 문제. 다음 숫자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유효숫자를 가지고 있는가? 1, 0.254, 2, 0.00254, 3, 254, 4 모두 같다.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네, 얘는 정말로 친절하게도 바로 과학적인 표기법인 지수로 2번, 3번을 표현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즉, 과학적인 표기법으로 써줬고, 그 다음에 조금 2번은, 올바른 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점 뒤에 0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1번의 유수자는 몇 개? 3개. 2번은 몇 개? 3개. 3번은 몇 개? 3개. 즉, 그래서 전부 다 몇 개? 모두 같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연산에서의 유수자 처리라고 합니다. 유수자는 공부할 게 조금 더 있어요. 즉, 덧셈, 뺄셈 또는 곱셈, 나눗셈 이때 이런 사칙 연산에서 유수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즉, 몇째짜리까지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예요. 우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덧셈을 해봅시다. 3.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2.54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3.6은 유숫자가 몇 개입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두 자리, 그 다음 2.54는 세 자리 이렇게 있어요. 그 결과는 6.14, 세 자리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세 자리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결과값을 어떻게 놔둘까요? 6.14로 놓을까요? 아니면 6.1로 놓을까요? 아니면 6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저 아주 옛날 같아요. 아주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써?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절대 그러시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수자 처리를 해 주셔야죠. 자, 여기에서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네, 이렇게 됩니다. 6.1. 읽어보니까 소수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자릿수의 마침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참. 자, 설명을 할까요? 앞에서 보면 이 3.6이라고 하는 것은 0.6까지는 그래도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근데 0.6 뒤로 나가서 만약에 3.61을 측정을, 여기는 절대 측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얘는 여기 수점 첫째 자리까지 믿을 만한데, 여기서 더하기를 2.54를 해줬다고 해서, 그러면 이 셋째 자리 4까지 더한 이 값은 이 4가 믿을 만하겠느냐? 아니, 이미 이 앞에서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셋째 자리에서 버리고 둘째 자리까지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제 1.3에 있는 것입니다. 두 물체의 질량을 각각 22.2, 0.345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이게 요수자 세 자리, 요수자 세 자리, 근데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얘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요수자가 있는데 두 질량의 합을 구하면 당연히 22.545죠. 그런데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 유효수자를 맞춰줘야 된다. 여러분 어디까지 쓰겠습니까? 아쉽지만 여기 있는 0.345 중에서 두 개는 버리고 다음과 같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반올림 해버려서 4 날려버리고 22.5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에서의 유수자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숫자는 똑같은 값으로 가져왔어요. 3.6이라고 하는 두 자리의 유효숫자를 갖는 측정 값이 있습니다. 2.54라고 하는 세 자리의 유효숫자를 갖는 측정 값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곱을 하게 되면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9.114입니다. 144. 그럼 여기에서 유수자 자리는 9.1로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9.14로 표현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바로 3.6을 따라서
9.1까지 표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유효숫자의 총 개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맞춘다는 규칙을 세웠어요. 그럼 왜 이런 규칙을 세웠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면 아무래도 3.6이 숫자가 적어 뭐 자세하지는 않고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곱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서 내가 덜 부정확한 걸 곱했으니까 더 작은 유효숫자 자리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예제를 또 풀어볼까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3.6, 2.45이다.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라. 앞에서 했는데 그죠? 똑같은 거니까. 근데 뭐야? 5, 4에서 4, 5로 가니까 아주 조금 바뀌었네요.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3.6 두 자리를 맞춰서 8.82 중에서 2를 날려버리고, 즉, 내림을 해야 되겠죠? 답은 8.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이네요. 자, 퀴즈를 통해서 더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2.8과 1.46을 곱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유효숫자에 맞는 것이냐? 뭐 계속 똑같은 문제만 나오고 있어. 네, 2.8 두 자리, 1.46 세 자리. 그러니까 정답은 4.088에서 네, 8을 올림해서 4.1 이렇게 놔둬야 정답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주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